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 반등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면서 장 초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오히려 이후에는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안도 심리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9%, 0.3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지표 호조와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의 재정부양 합의 기대감 등이 지수를 밀어올렸습니다. 영국은 0.45%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76%, 0.5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크게 높아졌으나 예상치보다는 밑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4%보다는 크게 나아졌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추정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0,000건 증가한 35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4만 4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4만 건을 모두 웃돈 것입니다. 추세치인 4주 이동평균 건수도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는 건수도 조정을 보이는 등 고용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장기 모기지 금리가 평균 3.81%를 기록하며 최근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4월 중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한 106.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1.1% 상승 전망치를 밑돌았으나 최근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3%나 상승하며 24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존 기업과 가계 등의 경기제 주체들의 경기 기대치가 개선됐습니다. 5월 중 유로존 경기 신뢰 지수는 8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4월의 88.6보다 개선된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세부 항목별로는 제조업체들의 신뢰지수가 마이너스 13.0으로 소폭 개선됐고 서비스 업체들의 신뢰지수도 마이너스 9.3으로 개선됐습니다. 국가별로도 독일의 5월 신뢰지수는 0.6포인트 상승했으며 프랑스도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증시가 또다시 5%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제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만 내리면서 2,000선을 이틀째 유지해줬고요. 코스닥은 닷새만에 하락했는데 58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도 아시아 증시 부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일주일 만에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역으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옅어지면서 소폭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에 하락세를 만회하고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역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연방준비제도의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자오존스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보다 21.73포인트 0.14% 오른 그런 15,324.53을 기록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05포인트 0.37% 상승한 1,654.41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69% 오르면서 3,491.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좀 나왔었는데 양적 완화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이런 경제 지표가 그 전에 경제 지표가 살아났을 때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축소가 그 우려가 됐었는데 경제 지표 좋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축소 우려가 다시 불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면서 뉴욕 시장의 상승세를 마감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경제 지표 부진했는데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보면은 그 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가 그냥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했던 사항 중에 첫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우선은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용자 수가 20만 명 수준으로 증가폭 유지돼야 된다라는 좀 그 평가가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 양적 완화에 대한 상관관계 이런 부분이 그냥 시장에서 영향도 있었고 투자자들에도 촉각을 가장 곤두세웠던 그러한 좀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부진했던 경제 지표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속보치를 밑돌았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일주일 만에 다시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나왔던 그러한 좀 경제 성장률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어제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2.4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가 됐었는데 그 전에 발표됐던 수치가 바로 2.5%입니다. 0.1%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예상치보다 낮게 어떤 경제 지표가 좋게 전년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이걸 평가하기 전에 예상했던 부분에서 밑도냐 아니면 또 상이하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민감한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예상보다 0.1% 밑돈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그나마 양적 완화의 지속 여부를 좀 그래도 가능하게 하면서 투자 심리를 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게 경제 성장률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온 이유를 좀 보면은 우선은 개인 소비 쪽에서 2010년 말 이후에 최대로 좀 늘은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정부의 지출 삭감이 성장률에 좀 그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낮게 나왔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10,000건이 감소하면서 35만 4천 건을 좀 기록했는데 역시 이것도 예상치가 바로 34만 5천 건으로 해서 예상보다 11,000건이 우선 늘어난 만 1,000건보다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상보다는 전주보다는 감소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웃돌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역시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그 양적 완화 축소로도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 고용 경기가 좀 예상보다 나빠진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주택 경기 같은 경우도 예상이 좀 못 미쳤는데요. 4월에 미국의 그냥 미결 주택 매매 건수가 0.3% 증가했고 전문가들의 예상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국 증시의 그런 요인이지 상승 요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얘기부터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니케이 지수가 7%나 급락했었는데 어제 장에서도 5%대로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폭이 더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어디까지 조정의 폭이 깊어질지 상당히 투자자 여러분도 궁금한 그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니케이 지수가 5.15%나 하락이 됐습니다. 13,589엔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5월 22일 종가 대비해서는 13%가 현재 하락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어제 토픽스 지수도 1,134엔을 기록하면서 3.77%가 하락했고 22일 고점 대비해서는 12%가 현재 하락한 그런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이 불안 증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수가 반등 추세를 보이는 경우 일부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니케이 지수가 5% 이상 다시 폭락하자 일본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조정 장세라고 하면 지수의 고점 대비 10% 이상, 20% 미만의 그 하락률을 기록할 때 이를 조정 장세라고 하는데요. 20% 이상 하락이 될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니케이 지수가 23일 7% 이상의 폭락세를 가져간 것은 지난 5월 22일 버네키 의장이 미국의 상하 합동 경제위원회에 출석해서 몇 개월간 미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고 양적 완화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기자의 답변이 그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89%로 전일 대비해서는 5bp 정도 하락하면서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은 다소 안정권으로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은 시장 대응 방안으로 국채 매입 횟수를 더 자주 늘리고 규모도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코멘트를 내놔도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한 부분이 이제 위험자산 시장이니까요. BOJ가 국채 시장에 조금 더 소통을 늘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여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BOJ의 구로다 총재는 6월부터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월 7조엔 수준의 국채 매입 규모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까지 그 매월 매입 횟수는 8회 정도로 현재 못 받고 있는데 이도 신축적으로 10회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국채금리 상승은 경기 개선의 신호다라고 시장의 진화적인 언급과 그 안정을 위해서 계속 현재 도모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최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인 프라임 레이트를 2개월 연속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을 현재 내놓고 있고 주택담보금리도 다음 달인 6월부터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런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채 수익률의 그 지적이 워낙 시장에서 거색을 일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BOJ 입장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상당폭 빠져나간 것도 수치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중요시되고 있는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일부 빠져나간 것으로 수치상 드러났습니다. 어제 일본의 재무성이 이를 밝혔는데요. 5월 19일과 25일 이 주간에 외국인 매매 동향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중장기 채권물에서 약 4,572억 엔 정도가 매도가 나온 것으로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 채권물의 순매수 기조에서 2주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한 것으로 현재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단기채와 머니마켓 펀드, MMF 등 일부 예금자 계정에서도 외국인들이 1조 5,330억 엔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주 1조 9,627억 엔이 매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는 증시 등락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책 책임자는 이에 하락에 연연하지 말고 정책을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그런 흐름으로 볼 때 총리와 구로다 총재 현재 역량을 아주 집중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종전 예비치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이 내용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연구원께서도 잠깐 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예상보다 낙폭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제 잠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비치가 2.5% 1분기 때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2.4%로 소폭 하향된 잠정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시퀄스터 발동이 3월 1일부터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2분기 경제 성장률부터가 본격적인 그 수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최근 주택시장의 호조 국면, 경기 신뢰 지수의 반등 이런 점에서 상세 요인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2분기 이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예비치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은 이제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요.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 또는 이제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로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나온 것은 이제 두 번째 그 잠정치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소비 지출이 3.2에서 3.4로 0.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GDP 수치의 70%를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주요 소비자들은 주택가격 상승과 최근의 증시 화랑으로 인해서 가계자산과 가처분소 등의 증가에 일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재고는 종전 133억 달러에서 503억 달러로 다소 늘어난 수치로 나왔고요. 그렇지만 수입과 수출 지표는 다소 하락된 수치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감소분은 종전의 4.1% 감소에서 4.9% 감소로 감소폭이 늘어나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영향권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공공 부분의 인력 감축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나 투자 의욕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03억 달러, 3% 정도 설비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봤지만 이번 잠정치에서는 383억 달러로 소폭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방비도 12.1%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와서 역시 시퀘스터 발동과 연방정부의 정부 예산 감축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여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2분기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1분기 예비시가 나왔을 때 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에서 1.5%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 상당히 현재 고무적인 수치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OECD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하향을 했고 연준은 경기 하단을 2.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이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때 다소 우려 섞인 톤이 개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를 분석하면서 한 주간의 시장 흐름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한 주간 국내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쪽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 바짝 이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000포인트 그리고 2,010포인트를 차례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것인가가 다음 주 어떤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트 보시면서 이번 주 흐름과 그리고 다음 주 전망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밴드 같은 경우에 지난주 제가 일봉 차트상 2,010포인트가 고점이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1,910포인트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작년 9월달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지수 밴드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0포인트와 2,010포인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본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지수 밴드를 확대를 좀 시켜보게 된다면은 2,010포인트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2,010포인트가 좀 저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강하게 돌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포인트 만약에 장을 받았을 경우에 지금 현재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은 지지를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N자형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10포인트 장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21선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1선뿐만 아니라 1970포인트였던 지지력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시에 지지를 받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2,010포인트 돌파 여부와 그리고 만약에 저항을 받았을 경우에 21선과 그리고 1970포인트 지지 여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1970포인트 이탈했을 경우에 다음 지지 라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93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적보다는 또 돌파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돌파를 좀 하게 된다면은 차트상 봤을 때 다음 저항 구간은 당연히 한 2,050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위쪽으로 봤을 때 저항 구간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어떤 작업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어떤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2,010포인트라는 숫자가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차적 주봉 차트를 좀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코스닥 그 차트 같은 경우에
지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면은요, 540포인트와 그리고 48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어떤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좀 옮겨봤을 때 지수대가 540포인트에서 620포인트 정도 현재 지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대 위쪽으로 계속해서 620포인트까지 바짝 접근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40포인트에서 620포인트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게 된다면요. 이틀 동안 조금 그 하락이 있었는데, 일봉 차트에서는 아무래도 575포인트 자리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N자형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좀 이번 주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코스피의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575포인트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75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라인은 누가 보더라도 56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10포인트를 어떤 중요 분기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5포인트를 좀 중요 분기점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575포인트가 지켜졌을 경우에 마치 최근에 어떤 추세를 볼 수 있는 N자형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전제를 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575포인트를 중요 밴드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2010 돌파가 되는지 저항이 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575포인트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이번 한 주간 차트가 좋았던 종목, 나빴던 종목, 굿 종목과 배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다음 주까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인데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금융, 그리고 캔들미디어, SBS 미디어 홀딩스,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배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AJ 렌터카, 한솔 PNS, 베이직 하우스, 휴비츠, 그리고 CJ 프레시웨이를 한번 선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좀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세 종목을 한번 좀 꼽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금융,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이렇게 세 종목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금융부터 차트 좀 보시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금융부터 한번 보게 된다면은,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N자형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21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N자형으로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N자형 반등이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금 현재 21선과 지지받는 N자형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전고점 13,000원까지의 V자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을 좀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테스트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1차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이평선을 지킨다는 건 그만큼 장기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 추세를 지켜주게 된다면 이렇게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29,000원 전후라고 가격대로 봤을 때는 29,000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241선 지지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241선 위에서 이렇게 241선 위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쌍바닥에 의한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쌍바닥에 했던 2차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어떤 결론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자, SBS 미디어 홀딩스를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좀 다음 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화면을 좀 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계속해서 하방경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4번의 하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5,500원을 어떻게 본다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조금만 위쪽으로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자,
제가 2주 전에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패턴을 좀 기억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루미마이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언제냐면 요 날이죠. 요 날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상대방이 출시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3,300원에서 지금 이제 3,9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루미마이크로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볼 때 SBS 미디어홀딩스 어제 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유발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네.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흐름이 안 좋았던 종목들, 배드 종목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5종목 중에서 LG 네. 렌터카, 그리고 베지하우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요 종목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요. 네. 자, LG 렌터카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어요. 그리고 21선에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우상향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와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선과 5일선이었던 데드크로스가 날리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지하우스 같은 경우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강력한 저항 구간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18,000원 지지력을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18,000원 지지받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일자형 반등을 노려보는 게 낫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 16,000원에서 14,000원 구간까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좀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본다면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44,000원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좀 크게 나옵니다. 베지하우스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CFS웨이는 한 가지 더 덧붙여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장기 추세가 깨질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241선. 241선 장기 추세가 깨진다는 것은 장기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CFS웨이도 좀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배드 종목, 9종목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9종목 가운데 SBS 미디어홀딩스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공략법 들어볼게요. 네,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특징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한번 보게 된 종목 기술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SBS의 어떤 자회사인 SBS의 실적 개선, 그리고 광고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 컨텐츠업의 콘텐츠 유통 수익도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급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수급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투신 쪽에서 5월 22일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현재 4일 연속 매수가 나왔고, 그리고 전일 대량 매수가 나왔다는 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게 된다면 6,050원에서 6,250원 정도 매수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7,1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85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미디어홀딩스 어제장에서 거래량 실리는 거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가격대 진입 가능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오늘 5분 정도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데요. 예, 예. 일단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좀 광범위한 얘기죠.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는 쪽으로만 좀 방향을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린 산업이라는 얘기로 좀 대별이 되는 거고요. 각국의 어떤 투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 이제 도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50조 정도를 앞으로 좀 한 4, 5년 정도에 걸쳐서 좀 투입을 해서 결국 이쪽의 방향을 좀 잡아보겠다는 얘기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2년간 138조 정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한 207조, 그리고 이제 가장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프랑스 쪽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유럽 사태가 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의 규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유럽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면 이들이 다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여기는 지금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산업에 대한 개요 쪽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 쪽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경제 구조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롭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에서 에너지라는 부분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못 잡고는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경쟁력은 갖기 어려울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기 침체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서 세계 경기는 일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국가별 투자 규모를 좀 점검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12년 동안 720조, 그리고 미국이 10년 동안 200조, 영국은 135조, 뭐 한국은 40조.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이러한 어떤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쪽에서 어느 쪽을 지금 중심으로 보느냐를 본다면 다음 화면에서 좀 보면요. 그린 산업은 지금 아마도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먼저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풍력이라는 부분이 큰 축의 한 방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중간 정도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LED 쪽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러면 국가별로는 전략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좀 전략들이 나와 있는 게, 우선 미국 쪽의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 그린 산업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방향입니다. 먼저 고용 창출이 좀 돼야 돼요. 미국이 이제 고용 창출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하고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풍력 쪽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은 태양광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방막형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LED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쪽 그린 산업 쪽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좀 가고 있냐? 우리나라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그린 IT 쪽에서는 LED 조명 쪽에 방향하고, 하이브리드 쪽 수소연료,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뭐 이런 쪽에 좀 방향들을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들을 가지고서 이제 태양광이라는 쪽과 풍력이라는 쪽이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태양광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몇 가지의 단계를 지금 거쳐서 전체적인 라인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도표상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실리콘, 그리고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어레이 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각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레이까지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소 단계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의 조직도를 완성해가는 과정들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것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적자 생존을 하면서 살아남았던데 아니면 도태됐던데 이런 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광을 알고 있었던 것은 폴리실리콘 쪽이 이제 대표적인 앞부분의 소재 산업 쪽에서의 폴리실리콘 쪽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도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변화를 좀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앞으로 이제 실리콘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발전소 단계 쪽에 어떤 방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쪽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될 거예요. 풍력 쪽도 상당히 중요한 축이 될 건데, 풍력 쪽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타났던 게 이제 국내에도 원자력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자력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느 쪽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풍력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전기량을 메가와트당 전기량을 뽑아내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 같은 경우 54유로 정도 들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 38유로.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가느냐 풍력으로 가느냐에서는 선택권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산업이 커지질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메가와트당 그 총 필요한 금액이 260유로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결국은 태양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떨어져야지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풍력과 원자력에서 그 차이가 뭐냐면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거기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들려면 한 10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 소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원자력으로 가기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나중에 비용이 좀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면서 현재 단가가 약간 높은데, 이 부분도 어쨌든 규모의 경제로 간다고 보면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풍력 쪽에서 절대 강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미국과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풍력에 대한 시장이 지금 새롭게 지금 변화를 지금 보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풍력 쪽에서 연평균 50% 정도씩 계속 이제 성장을 키워가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 역시도 풍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당히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풍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풍력이 중요한 어떤 그 그린 에너지가 지금 한 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우리나라일 건데 이제 우선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조선이나 철강 쪽의 기술력이 가장 앞선 쪽이 지금 풍력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 때 이제 풍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타워 하나를 형성시키고 큰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철강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조선과 좀 연결돼 있는 기술 쪽의 단지업체들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과 조선의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쪽인 우리나라 쪽이 만약에 풍력 시장이 커지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기에 시장 형성할 때 분명히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어떤 경쟁력을 지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풍력 발전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얘기들을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린 에너지의 지금 성장 과정들을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쪽은 우선적으로는 풍력과 태양광 쪽이라고 봤던 건데,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단위 메가와트당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태양광은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풍력은 이제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좀 점검을 하면서 관련 종목까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풍력 쪽에서 투자 유망 쪽으로 보는 풍력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유럽이 육상 풍력에 대한 장비들을 깔아놨던 것들이 이제 상당히 노후화돼 갖고 이제 교체 수요 주기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체 주기가 들어가면서 국내 단지업체나 피팅업체들이 또 한 번의 어떤 유럽 풍력 시장 투자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되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 자체적으로도 지금 풍력 시장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상을 이용한 풍력 발전 쪽에 대한 방향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풍력 시장 지금 확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기에 대한 대규모 지금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 마모나 노후화 장비 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금 매출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경기 회복과 국내 경기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대한 풍력에 대한 방향의 투자가 확대된다면 결국 지금 이제 방향들을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국내 단조업체 한 번에 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강한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그동안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기업의 실적들이 안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런 것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단조업체인 태웅, 평산 그리고 동국, SNC, 현진소재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에서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그 장비를 납품하는 쪽보다는 풍력 발전소를 만들어 나가는 쪽은 그래도 이제 국내 메이저 쪽에서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효성,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유니슨 뭐 이런 쪽이 지금 발전소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풍력에 대한 그림들도 어느 정도 방향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풍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린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드렸고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이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